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TAT 2급 재무회계 이론 뒷부분이 되겠네요. 수익과 비용.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까지 정리했고요. 수익과 비용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수익의 측정, 유형별 수익의 기준, 용역의 제공, 이런 내용 56페이지까지네요.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57페이지 넘어가면 비용이란 무엇인가, 비용의 정의, 또 비용과 관련된 인식.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서 추가된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그냥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제 9절로 넘어가 가지고요. 회계 변경과 오류, 이 부분은 추가된 페이지가 되겠네요. 회계 변경과 오류에 관한 수정 59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LT 1급에서는 회계의 변경이라는 것이 그 본문의 교재에는 빠져 있는데 가끔 시험에 FAT 1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TAT 2급은 회계 변경에 관해서 여러 번 시험 이론 문제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이건 좀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죠. 계속성이라는 것은 회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통일성도 그것과 유사하죠. 계속성과 전기와 단기, 계속 통일성, 일치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계 정보가 유용성,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려면은요, 변경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기와 단기를 비교한다고, 또 전전기, 최근 3년 이런 식으로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 최근에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가, 이런 것 등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서도 비교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이라는 것은 기간별로 비교하는 그런 비교 가능성과 또 기업과 기업을 비교하는 비교 가능성, 이런 두 가지의 구분이 있죠. 기간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 3년, 최근 2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 또는 성과 이런 것을 기간별로 추세를 알아보는 그러한 비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과 하면은 영업이익이 땡땡 회사의 영업이익은 최근에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 하락 추세를 보이는지 상승 추세를 보이는지 이런 것 등을 기간별 추세 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상태표 같은 데서도 우리가 기업의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지급 능력, 이런 당좌 비율이나 유동 비율, 이것이 점점점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 이런 것 등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비교 자료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전기와 단기의 회계 기준이 동일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기업 간 비교. 기업 간의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예, 뭐 기업 간 비교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 간의 상대적 평가를 하는 데 쓴다는 것이죠. 상대적 평가.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예, A 기업과 B 기업의 어느 기업이 안전한 기업이냐 이런 거라든가 또 A와 B 기업의 유동 비율이 어느 기업이 더 우수하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면은 우리가 회계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비교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통일된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변경이 있어야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변경은 회계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익 조정을 위한 자의적인 회계 변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계 변경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의 변경 이해는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 변경의 이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기업이 합병했다든가 사업부를 신설했다든가 대규모 투자를 했다든지 사업의 양수 등으로 기업의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해서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큰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과 기업을 합병했다든가 또는 새로운 사업부를 신설했다든가 대규모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것 등이 거기에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을 때 뉴스를 보니까 두산그룹이 또 기업 구조 변화에 대한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제가 옛날에 두산그룹에 근무를 했었어요. 제가 입사를 신입사원 때 두산그룹에 입사해가지고 거기서 한 10여 년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퇴사할 무렵에 두산그룹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산그룹은 제가 입사해서 다닐 때는 식품회사였어요. 주류. 식품과 주류 음료가 주 생산 아이템이죠. 생산품목.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품회사, 뭐 코카콜라 이런 회사를 비롯한 오비맥주, 뭐 마주왕 이런 백화양조 이러한 술과 음료 회사, 그리고 그 기초식품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료 공장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료도.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식품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사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공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둘 무렵이 이제 회사가 그렇게 큰 변화를 했거든요. 오늘 발표하는 거 보니까 또 새로운 분야, 새로운 분야로 많이 전환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와 같이 그 어떤 사업부의 새로운 신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기업의 변화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식품을 주로 생산했던 그런 업체의 회계 처리 방법과 중공업으로 전환한다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업종에서의 회계 처리 기준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내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회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변경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이제 기업이 크게 변해버리면 전기하고 단기를 비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같은 업종으로 쭉 갔을 때 영업이익률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런 것 등이 이제 어떤 성과를 또 그 경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지난 전기까지는 식품회사였는데 이번에 완전히 건설회사로 만약에 바꾸었다. 그러면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전기 자료와 단기 자료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유는 동종 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이나 추정의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자, 종전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 객관성이 뭐냐면은 동종산업의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정책이나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 동종산업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산업 또는 뭐 건설산업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식품회사인데 식품회사의 대부분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선입선출로 평가하는 게 대부분의 동종산업이 채택한 정책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동안에 평균법을 해왔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번에 동종산업인 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인 선입선출로 우리가 바꾸었어요. 그러면 그걸 정책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바꾼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종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정책으로 회계 처리를 해왔다는 것이 입증이 가능하면 그것은 종전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종산업에서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회사만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의심이 바로 그 법인의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 정책을 바꾸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회계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되었을 때만 변경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정당한 사유는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개정이나 제정 이런 기존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의 변경을 하는 경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장 기업들은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지금 회계 처리를 하고 있죠.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상장 기업들에게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한국이 선택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상장 기업들은. 비상장 기업은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지금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이 교재의 그 회계에 관한 모든 지식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의 새로운 해석이나 또는 기준이 보완되거나 개정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기업들이 따라가겠죠. 그것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회계 기준이 자주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 이 표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유를 기억하는 거예요.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두 번째, 대부분의 동종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으로 바꿀 때, 또 세 번째는
기업회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세 가지예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충. 보충이 뭐냐?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회계 변경을 했다면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법에 따르는데 왜 정당하지 않다고 해석하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세무회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회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계 정책이라든가 회계의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재무회계 쪽의 이야기입니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재무회계는 뭐예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의 재산 상태와 영업 성과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죠. 세무회계는요, 세금을 납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금, 법률에 의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세무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러나 좀 유사한 해석들도 중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정리했죠.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세무조정. 자,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회사 내에서 회계팀에서 회계 처리하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뭐 더존 스마트 A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또는 회사의 ERP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는 것이 우리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회계 처리를 쫙 한 다음에 법인세를 확정 지을 때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재무회계에 의해서 결산이 끝난 회계 정보를 가지고 또 법인세 납부를 하기 위한 조정 작업을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또 개인사업자들도 마찬가지죠. 거의 개인사업자들도 사업을 하는 개인을 우리가 개인사업자라고 하는데 회사 내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은 회계 처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쭉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소득세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죠. 그 세무조정이 바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법에 따라서 회계를 변경했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죠.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회계 변경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다. 정당하지 않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회계 변경의 유형을 보면은요. 이 표에 보면은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만은 이걸 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줄은 첫째 줄은 회계 정책의 변경의 사례를 소개한 거예요. 물론 가운데에 사례가 있고 위아래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회계 정책의 변경의 사례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을 설명한 건데요. 이것도 가운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수험서를 가지고 회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험서에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는 정보는 뭐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리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또 이 추정의 변경, 변경에서 문제를 낼 때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낸다 이겁니다. 이 사례를 가지고. 그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보면은요. 아래 보기 중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또는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는 아닌 것은 이렇게. 그래서 그 시험지에 보기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1.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2.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변경. 3. 대손의 추정. 4.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따른 판단.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5. 우발부채의 추정. 6.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7. 잔존금액 변경.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책의 변경부터 설명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회계 정책은 뭐냐? 기업의 재무구구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아까 변경 사유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기업회계 기준에 변경이 있을 때 또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나 기타 사건의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 1, 2번은 아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의 변경 사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 회계정책의 변경의 첫 번째 사례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에서 재고자산 배울 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수량을 결정한 다음에 단가를 계산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평가 방법은 바로 단가 결정 방법을 말하는 건데 어떤 것이 있나요? 단가 결정을 할 때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을 할 때 어떤 가정을 하죠.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이라는 것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 단가의 결정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뭐다? 정책의 변경이다.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법인이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여유자금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유가증권에 투자를 했을 때, 자, 유가증권을 처분했단 말이에요. 유가증권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처분했으면은 그 처분에 따른 이익을 회사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하거든요. 이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처분했다. 이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회계 처리하려면. 그렇죠? 만약에 유가증권 대변에 만약에 단기 매매증권이다. 그러면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오늘 자 단기 매매증 아니죠. 자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회사가 대량으로 처분했다고 한번 볼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통 예금에
10억 원이 입금됐어요. 예. 삼성전자 주식 10억 원어치는 오늘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이 증가했죠? 자, 그러면 대변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될 텐데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로 기록할 거냐 이거. 얼마로. 자, 이것을 6억으로 기록을 하면 처분이익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4억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을 7억으로 기록하면은 3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 회사 마음대로 기록할 수는 없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실제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한 가격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이 10억짜리 오늘 판매한 주식을 한 번에 매입했다면 금액이 딱 나오죠. 6억이면 6억, 7억이면 7억. 주식을 한 번에 매입해가지고 한 번에 팔았으면. 그런데 주식 매입을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에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매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한 10번 정도에 나누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그동안 어떤 때는 비싼 가격으로 어떤 때는 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번 매입한 금액들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번에 처분한 것은 얼마짜리를 처분한 걸로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재고자산의 매출 원가를 결정할 때 재고 금액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을 유가증권도 선입선출로 매출을 잡을 거냐 후입선출로 잡을 거냐 아니면 평균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러한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여기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6억으로 기입할까 7억으로 기입할까 에 따라서 이익이 막 1억씩 왔다 갔다 해요. 6억으로 기록하면 4억이 되고 7억으로 기록하면 3억이 되고 그러면 단기의 순이익이 이렇게 1억이 막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때는 선입선출로 하고 어떤 날은 후입선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기준을 정하면 계속 그 기준을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익 조정을 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선정 방법을 선입선출로 하다가 이번에 거꾸로 후입선출로 만약에 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정책을 변경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도 마찬가지고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뭐예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정책인데 내용으로 가면은 뭐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거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이 정책의 변경이에요. 자, 그런데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정책의 변경의 회계 처리하고 밑에 추정의 변경의 회계 처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여기서 어떤 단어가 비교가 되느냐면은 정책의 변경에서는 소급 적용한다고 했고 추정의 변경에서는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비교가 되는 용어예요. 자,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소급해라. 소급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을 그동안 선입선출로 하다가 24년도부터는 후입선출로 바꿨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후입선출로 바꿨어요. 그러면 손익이 달라지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선입선출로 했을 때하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전년도 손익계산서와 당기분 손익계산서를 같이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 때 이렇게 비교식으로 만들려면은 전기 것도 고쳐라.
전기에 유가증권 거래가 있었다면은 그것도 당기와 똑같은 기준으로 다시 재작성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전기 거를 재작성해야 돼요.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런데 추정의 변경들은요,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재작성을 안 합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이 더 무거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회계 처리, 정책의 변경의 회계 처리를 끝까지 쭉 읽어볼게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 적용해야 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 재무제표상의 최초 회계기간 전에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기간의 자산부채 자본의 기초금액에만 반영을 하면 되고요.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비교해서 작성하려면은 재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재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비교에는 안 나왔는데 그 전 거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기초만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급 적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회계 추정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회계의 추정은 위에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재무제표 항목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인식과 측정을 추정에 의존하는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회계의 자료에는 추정 항목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정은 재무제표상의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않고 잘못 추정하면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겠죠. 자, 우리가 회계 정보에서 추정의 정보가 바로 대손율 같은 거, 이런 거 추정인 거예요. 대손 1%, 대손 2%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건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추정이죠.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현재 판매되지 않은 제품, 또 앞으로 생산에 투입해야 될 원재료 이런 것 등이 재고자산인데, 진부하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판매되지 않은 현재 제품 재고 중에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나빠질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 등을 판단하는 것을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재고자산이 지금 남아있는 제품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앞으로 이 제품은 못 쓰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판매가 아마 안 일어날 거야, 뭐 이런 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국내에서 판매를 못 하면은 앞으로 이걸 수출을 한다든가,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PC, 우리가 이제 어느 시기에 90년대로 돌아가 보면 한국의 컴퓨터, 국산 컴퓨터가 막 퍼스널 컴퓨터가 생산이 되면서요, PC 보급이 90년대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막 보급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에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었어요. 근데 타자기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놨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였어요. 그 지금은 그 당시에 워드 프로세스도 PC로 하게 됐는데 타자기가 판매가 될까요? 안 팔립니다. 그 창고에 지금 타자기 만들어 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한 판단, 재고자산의 진부와 판단이에요. 그래서 타자기 한 대 만드는데 만약에 3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 30만 원에 이제 못 판다는 거죠. 10만 원에 팔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재고자산의 가격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부 금액하고 뭐하고 비교하죠? 만들어 놓은 금액이 30만 원이면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10만 원에 판다고 해도 안 팔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뭐 PC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타자기를 사려고 안 한단 말이죠. 학교 같은 데서도 타자기를 사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타자기를 사려고 안 하고 한 1년 기다리다가 PC를 사야지.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바로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10만 원도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해놨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직도 컴퓨터 보급이 안 돼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시장이나 베트남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타자기를 지금도 많이 학교에서 쓰더라. 그러면 거기 학교에다가 수출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판로가 새로 나왔다 하면은 새로 이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가격이 다시 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추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진부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진부화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다른 시장을 찾아보면은 그게 또 판로가 풀리는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이제 추정이에요. 재고자산의 진부화를 판단하는 것도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발부채를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가지고 개정 과목이 탁탁탁 있습니다. 우발부채라고 하는 것은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우발부채가 과연 뭐냐? 이런 부채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에는 표시하지 않고 주석에 표시하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채로서 향후에 우발적인 사태로 당사의 부채가 될 수 있는 부채를 추정하는 거예요. 좀 애매한가요? 재무상태표의 부채는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석에다가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 주석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주석에는 이제 상세히 적는 거죠. 주석에서 만약에 우리 기업에 우발부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설명과 함께 얼마의 우발부채가 예상된다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태. 우발적인 사태라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닌 게 우발적이에요. 일반적인 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채면은 부채에 표시해야죠. 우리가 일반적인 부채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 이런 거, 또 외상으로 산 거, 이런 게 다 일반적인 부채들입니다. 그럼 우발적인 부채라는 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기업 간에도 이렇게 아주 관계가 깊은 관계회사, 재벌회사 같으면은 그룹 회사들이 있죠. 그룹 회사들.
그러면은 이제 그룹과 그룹 간에 서로 이게 투자 관계가 연결이 돼 있다든가 이렇게가 돼 가지고요. 가족 관계,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가족 관계 같은 거예요. 가족 관계.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사의 기업이 잘못되면은 그 관계사의 기업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우리 부채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것이 예측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는 우발부채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우리 가족관계도 그런 거 있죠. 가족관계도. 자, 평상시에 편안하게 잘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집안에 어떤 형제 중에 형제가 누가 하나가 크게 무슨 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빚을 지게 됐다. 그러면 가족인데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형제를 살려야 되니까 돈을 서로 이렇게 보태야 되고 이런 것들 우발부채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우발적인 부채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발부채, 뭐 그런 개념이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발부채의 추정은 추정에 해당되는 거다. 이게 정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추정이에요. 판단, 이게 추정이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추정입니다. 감가상각의 방법, 추정이고요. 잔존금액의 결정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는 이건 이 자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 적절할 것 같다. 아니다. 정률법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런 거 추정이라는 거고요. 잔존금액이 500만 원이다. 아니다. 600만 원이다. 이것도 추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정의 사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처리는, 추정의 회계 처리는 전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작성을 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회계 처리를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만 반영을 합니다. 회계 변경의 속성과 그 효과를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자, 정책의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저 위에서는 정책의 변경이었고 밑에 있는 사례는 지금 추정의 변경인데, 요 중간 지점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중간 지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회계 변경의 속성이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의 효과와 추정의 변경의 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렇게 불가능할 때는 아래 것 추정의 변경으로 판단한다. 요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변경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시험에서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회계 오류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